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경건한 주일날입니다. 오늘 어저께 10월 5일 우리 토요일 그 모임이 있었죠. 그 악시온 모임 있었는데 어제는 그 우리가 며칠 전에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서 한 200만 명이 모인 것으로 그렇게 추산되는데, 사실은 남대문 또 그 서울역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한 400~500만 명이 운집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모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4.19 때에는 젊은 학생들이 길가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부 60, 70, 80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들이 집행유를 짚고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무슨 징조이겠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 전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러한 구호와 함께 모였습니다. 성토 대회인데 이것이 개인 감정이라든가 또는 현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아니고 나라의 국군이 어렵게 된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자유로운 살기 좋은 나라, 또 전 세계에서 경제력이 10위 안에 들어온 이러한 나라, 이 나라의 주인공은 지금 60대 이상 된 노장들이 과거에 젊었을 때 20~30년 전에 피땀 흘려서 이룩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리 비난을 받더라도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한강의 기적은 불가능했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오늘날과 같은 살기 좋은 나라,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1989년 11월 9일 동서베를린에 그 담이 헐리던 날 많은 사람들이 담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동서베를린을 그 분단시켰던 담 위에 다 올라가서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직후에 망치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담을 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1989년 11월 9일 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보는 많은 사람들, 담 위로 올라가 있고 담 아래서도 모여있는 그 군중들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있었습니다. 그 독일 통일되는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통일에 관한 역사적인 현실을 눈으로 본 바대로 아는 바대로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1900년 10월 3일 우리나라 개천절에 독일에서는 동서독이 통일되었다고 하는 세계사의 축복의 뉴스를 언론 매체에서 세계 만방으로 전했습니다. 세계사의 축복의 음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헬무트 콜이 그 독일이 통일되고 난 이듬해 해인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비웃는 조로 헬무트 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은 통일돼서 세계사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독일식의 통일은 원치 않는다. 그런 흡수통일, 문제가 많은 흡수통일, 그렇게 통일을 우리는 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독일의 흡수통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그거는 누가 하고 안 하고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식의 통일, 즉 한간에 놔두는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이 그 일국의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인 의식이 부족한 표현입니다. 백두산이 만일 분출한다, 화산으로 변해서 거기에서 용암이 흘러나오고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겁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현상입니다. 누가 선택해서 백두산의 화산 분출을 나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흡수통일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역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취사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흡수통일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데서 독일이 흡수통일을 하는 것으로 선택했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재앙으로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동서독이 통일되는 그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해서는 1987년도에 당시 동독의 지도자 에리히 호네커입니다. 거기서는 당 서기장이라고 얘기하죠. 소련이나 동독에서는 서기장입니다. 그런데 최고 정치인이죠. 에리히 호네커, 발터 울브리히, 이런 사람의 그 계열에 속한 동독의 마지막 지도자였습니다. 경제 파국이 올 것을 예상했던 에리히 호네커는 1987년 9월 7일에 그때 분단되어 있는 서독 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무트 콜과 빌리 브란트를 만났습니다. 그 만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 서독의 경제력이 강했기 때문에 동독의 경제적인 파국을 좀 막아달라, 이런 것을 부탁하러 간 것입니다. 그때 빌리 브란트는 헬무트 콜에게 제안했습니다. 동독을 경제적으로 원조하고 도와주면서 동독의 그런 정치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만일에 동독의 경제가 어려워서 그 정치 체제가 파국을 맞게 되면은 서독에게 큰 역사적인 부담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헬무트 콜에게 빌리 브란트는 동독을 도와줘서 그 경제적인 원조로 해줘서 그렇게 동독의 체제가 와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동독의 수준이 향상됨과 동시에 동서독의 정치적인 통일이 서서한 그런 템포로, 느린 템포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빌리 브란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 연방정부 같은 것을 수립해서 두 개의 독일이 존재하지만 서독이 동독 체제를 그것을 유지시켜 주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의 길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이제 빌리 브란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무트 콜은 그렇게 못한다. 동독에게나 지금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에리히 호네커는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에 가서 그 고르바초프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동부 유럽에서는 소위 그 동독과 소련이 가장 밀접한 관계였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동독의 파국 상태를 좀 소련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경제적으로 좀 도와달라. 동독이 경제적인 파국을 만나게 되면 와야 된다. 그겁니다. 그때 또 고르바초프가 냉대하였습니다. 그때 에곤 크렌츠라고 하는 그 호네커 밑에 경제 담당한 그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경제상이죠. 에곤 크렌츠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사절단을 구성했습니다. 아마 5명으로가 돼가지고 호네커가 에곤 크렌츠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사절단을 중국의 북경에 보내서 중국으로부터 약 한 60억 불 정도 차관을 교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거절했습니다. 또 형편이 그런 큰 금액을 차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곤 크렌츠는 그 사절단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60억 불의 절반인 약 30억 불을 차관을 부탁을 했으나 일본 정부에서도 외면하고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에곤 크렌츠 경제사절단은 에리히 호네커에게 전 세계에서 동독의 그 와해되는 이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관심사가 없다. 그런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리히 호네커는 동독이 경제적으로 파국이 오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어야 되겠다 생각이기 때문에 모스크바로 가서 피신해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에게 적어도 내 개인의 그런 신분 보장을 좀 그걸 보장해달라 이랬는데 그것조차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독의 경제 파국이 일어났고 그 독일이 통일되기 위한 그 전조 작업인 여기 지금 사진에 보여진 것처럼 베를린의 동서 베를린을 나눴던 장벽이
무너지면서 에리히 호네커는 동독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칠레로 망명 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되고 난 한 3, 4년 뒤에 1994년도인가 칠레에서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독일의 통일될 때의 그 역사적인 면모였는데,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동독이 경제적으로 그 여유만 있었다면은, 경제적인 파국이 생겨나지 않았다면은, 동서독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돌연히 예기치 않았던 그 동독의 경제 파국으로 인해서 동독의 정치적인 체제가 와해되면서 무정부 상태가 되고 무법천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루에도 수만 명의 동독인들이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이주하고 또 다른 동독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서독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도 백두산의 그 화산이 분출한 사건과 마찬가지의 갑작스러운 역사적인 재앙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매일같이 수만 명씩 서독으로 이주해 오는 그 나라, 그런 이제 정치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입법, 사법, 행정의 그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그 무정부 상태, 무법 상태의 동독이 하나의 역사적인 재앙으로 화산 분출과 같은 그러한 위험스러운 지경에 왔을 때 서독은 발표했습니다. 동독의 질서는 서독의 법으로 다시 질서를 되찾는다. 그래서 서독의 입법, 사법, 행정 체제를 그 무법천지인 동독에다 적용한다.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것은 통화, 통일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1989년 11월 9일 지금 이 베를린의 장벽이 헐리던 날서부터 시작해서 약 6개월 됐습니다. 1990년 3월인가 4월까지 불철주야 동서독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금융인들이 모여서 통화 통일의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동독 마르크가 80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마르크가 서독의 1마르크였습니다. 그것을 1대1로 그렇게 해서 교환해서 동독의 그 화폐를 전부 서독의 마르크로 교환해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국제적인 브로커들이 전부 동독에 가서 동독 마르크를 그거를 입수하게 되면은 80배의 이윤이 벌어집니다. 이래서 주변의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전부 동독에 가서 마르크를 사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동서독의 그 소위 통화 통일이 벌어질 때 1대1로 교환할 때 폭리를 그를 얻는다. 아주 큰 이윤을 얻는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0년 10월 3일 일단은 동서독의 통화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사회 통일이다. 그래서 사회의 제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서독의
방법에 준한다. 뭐 시간이 없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마주 앉아서 의논해서 어떤 제3의 그런 제도를 창출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독의 제도를 그냥 동독에 적용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지금 흡수통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독에서도 원해서 취사 선택해서 흡수통일을 안 할 수 있는데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돌발 현상으로 화산 분출한 것처럼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독에서는 동독의 무질서한 무법천지의 서독의 그 법, 서독의 어떤 제도, 사회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래서 질서를 유지해 간다. 이렇게 한 것이 이른바 흡수통일이다.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이 독일의 그 갑작스럽게 벌어진 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동독이 경제적으로 와해가 되고 동독의 정치적인 체제가 부재한다. 완전히 동독의 정치적인 체제가 와해되는 그 순간에 동독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야욕으로 소련이 이거 동독의 정치를 우리가 맡겠다. 이거 원래 동독은 소련이 차지했던 데 아니냐. 그래서 동독과 폴란드가 합세해서 동독을 소련의 일부나 폴란드의 일부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 동독은 독일 땅이 아니고 폴란드에 합병해서 동독과 폴란드를 합친 그 지역을 소련이 인수 맡아서 다스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변모가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서독은 영원히 갈라지는 것이죠. 동독의 땅을 독일에서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뻔했습니다. 그때 헬무트 콜과 그때 당시 정치가들 서독의 정치가들입니다. 아들은 그 정치적인 그 선언을 했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되면 동독의 경계지역은 오데르 나이세라고 하는 강, 즉 폴란드와 지금 오늘날 독일, 폴란드와 독일의 경계 지역을 이루고 있는 강입니다. 두 개의 강입니다. 오데르라는 강과 나이세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은 오데르 나이스 강을 넘어서서 폴란드 지역의 과거의 동독의 땅을 포기한다. 그것은 폴란드의 땅으로 인정하고 그 대신에 동독의 땅은 독일에 통일된 독일에 병합하는 것이다.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영원히 잃어버린 땅은 그것은 원래 동독 땅이었던 퀘닉스베르크니 그런 독일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폴란드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독일 땅의 일부가 폴란드의 그 영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그 동독에 해당하는 그 면적이 서독에 포함되어서 오늘날 동서독을 통일된
땅 넓이가 된 것입니다. 즉 독일 땅의 일부를 폴란드에다가 그냥 주고 거기다가 넘겨주고 나머지 부분을 동서독의 통일 독일로 했던 것입니다. 옛날 비스마르크가 통일했을 때 독일 지역보다 프러시아에 해당하는 상당히 넓은 그런 광활한 지역을 폴란드에다가 넘겨주는 전제 조건으로 하고 오데르 나이스의 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동독을 서독에 편입시켜서 통일한다. 이것이 소위 흡수 통일이었습니다. 독일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만일에 북한의 정치적인 체제가 동독처럼 와해되고 경제적인 파국이 일어나게 되면은 역사적인 재앙인 흡수 통일이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역사적인 재앙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는 바입니다. 좀 긴 내용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의 동서독의 통일될 때 분위기, 흡수 통일에 대한 그 역사적인 재앙,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